안녕하십니까. 마더통에서 물리학과 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고낙기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물리학 1을 한번 분석을 해볼 건데요. 자, 분석에 앞서서 일단은 수능 치르신 수험생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수능을 치르실 수험생들은 화이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일단 어떤 식으로 문항이 나왔는지 한번 가볍게 한번 보면은 일단은 역학과 에너지 파트에서 총 9문제가 출제가 되네요. 물리학 같은 경우는 총 대단원 3개의 단원으로 나와 있는데 역학과 에너지가 사실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죠. 특히 이 힘과 운동 파트에서 지금 5문제가 출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계산 문제도 사실 거의 다 계산 문제인데, 자, 뭐 평소랑 다름없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VT 관련 문제 한 문항 나왔고요. 뉴턴 운동 법칙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정지한 물체의 힘 분석, 그 다음에 운동하고 있는 물체의 운동 방정식을 써야 되는 문항, 이렇게 2문항 역시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운동량, 충격량도 원래 개정 전 수능에서는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하다가 이제는 계속해서 2문항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운동량, 충격량 뭐 기본적인 계산 문제와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써야 되는 조금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항, 이렇게 2문항 출제가 됐고요. 뭐 1에너지 20번은 그냥 고정이죠. 1에너지 20번은 일단은 뭐 항상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역학적 에너지 13번, 열역학 제1법칙 역시 출제가 됐습니다. 이번에도 열기관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과 공간 파트에서 특수상대성과 질량과 에너지가 각각 한 문항씩 출제가 됐죠. 사실은 특수상대성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뒤에서 보겠지만은 조금 어려워지나 싶다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12번에 박혀가지고 난이도가 살짝 내려가는 것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질량과 에너지 뭐 늘 나오듯이 항상 쉽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학과 에너지 파트에서 일단 9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자, 그 다음 물질과 전자기장 파트에서 총 6문제 출제가 됐네요. 역시 이것도 경향성을 벗어나지 않고 전기력 쿨롱 법칙 문제와 그 다음에 전류에 의한 자기장 문제가 준킬러급 문제로 4페이지에 이렇게 2문항이 박혔습니다. 뭐 늘 그래 왔었죠. 그리고 스펙트럼 문제, 반도체 문제, 그 다음에 전자기도 자성 역시 조금 편하게 나왔었는데, 에너지띠와 반도체 같은 경우가 약간 좀 껄쩍지근하게, 좀 회로가 조금 껄쩍지근하게 나오긴 했는데, 그렇게 어려운 문항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여기도 마찬가지 늘 나오듯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파동과 정보통신 관련해서 파동학에서 이제 총 5문제가 나왔는데요. 문항 배치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문항 배치를 보시면은 거의 앞쪽에 배치가 있죠. 그만큼 여기서는 쉬운 문항 위주로 출제가 됐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역시 여기도 특별할 거 없었고 11번 문항 같은 경우가 뭐 약간 껄쩍지근할 수가 있는데 원형에서 이제 굴절을 줬는데 뭐 요거 같은 경우는 9월 모평에서 어느 정도 예고를 했기 때문에 아마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11번 문항도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원별로 한번 문제들을 볼 건데요. 자, 일단은 역학적 에너지에서 어떤 문항들이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으로 제가 선정해본 문항은 일과 에너지 마지막 문항이죠. 자, 뭐 이거는 어려운 문항입니다. 분명히 20번 문항 같은 경우는 어려운 문항인데요. 자, 이거 몇 년째 지금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킬러 문항이기는 하지만 작년 수능부터 올해 모평까지 특이점 없이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되었다라고 제가 평을 해놨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작년 6월, 9월 수능, 올해 6월, 9월 수능을 그냥 쫙 펼쳐놓고 보시면은 다 똑같이 생겼어요. 다 똑같이 생겼고 풀이법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큰 틀에서는 비슷하지만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조금씩 바뀌면서 이제 약간의 식변화가 있을 뿐 큰 틀에서의 풀이법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이 문제 같은 경우도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뭐 끝까지 풀지는 않겠지만은 자, 여기서 가만히 놓은 물체가 PQR을 지나서 빗면 점 T에서 속력이 0인 순간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리고 물체는 P와 Q 사이에서 가속도의 크기가 3A이고 그 다음에 빗면의 마찰 구간, 이거 계속 나오고 있죠? 빗면의 마찰 구간에서 등속도 운동을 한다. 이거 작년 수능에서도 똑같은 조건으로 나왔습니다. 그쵸? 자, 근데 이 문항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지금 높이를 안 줬는데 여기서 쭉 보면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자, 여기서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뭐야 이거? 여기서 떨어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지금 마찰 구간을 지나고 있죠? 마찰 구간을 지나는 동안에 등속도 운동을 했으니까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얘의 높이가 라지 h라고 했으면은 mg 라지 h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했을 거예요. 그죠? 자,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했을 건데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쓱 해서 여기서 정지했답니다. 자, 여기서 출발을 했는데 여기서 정지했다. 즉, 실제 높이보다 h만큼을 덜 올라갔죠? 아, 그러니까 여기서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다? mgh구나. 즉 라지 h는 h구나. 아, 마찰 구간의 높이는 h구나. 그러므로 여기서의 이동거리와 여기서의 이동거리가 같겠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추론해 가면서 문항을 풀어보면은 실제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출제됐던 20번 문항은 풀이법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에너지 하면은 일단은 그냥 무조건 버리고 보시는 수험생들이 많은데 물리학 같은 경우는 조금 난이도가 뭐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작년 수능은 조금 어려웠죠. 그죠? 근데 올해는 조금 쉬웠고 뭐 한 3년 전인가요? 커트라인이 상당히 올라간 수능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물리학 같은 경우는 쉬웠다 어려웠다 쉬웠다 어려웠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시간적인 여유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뭐 화학이나 생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간 맞추기 너무나도 힘들죠. 근데 물리학 같은 경우는 20번까지 갔을 때 시간이 충분히 남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이라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분석을 하시면은 비슷한 풀이법으로 풀 수가 있기 때문에 20번 문항도 역시 맞출 확률이 높아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절대 일과 에너지 파트를 포기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문항 한번 보겠습니다. 16번 문항인데요. 그냥 운동량 충격량, 운동량 보존의 법칙 문제입니다. 자, 이거 보신 분들 살짝 당황하셨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다른 건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A와 B가 상자로 나온 게 아니라 B가 A에 타고 있습니다, 지금. B가 A에 타고 있고 A와 B가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런 케이스는 지금 거의 처음 나오다시피 했는데 자, 그리고 얘는 많이 나왔죠. P와 Q 사이의 거리 해가지고 나왔는데 자, PQ 사이의 거리 시간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뭡니까? 상대 속도다. 이거는 너무 많이 출제됐던 문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거는 잡았을 수 있을 텐데 자, 요렇게만 가시면 돼요. 자, P점과 B 사이의 거리가 지금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1초에 4m 멀어졌죠? 1초에 4m 멀어졌으니까 아, 이거는 상대 속도가 4m/s구나. 자, 그런데 A가 4m/s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A가 4m/s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P점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쪽으로 4m/s로 오고 있을 겁니다. 자, 근데 1초에 4m씩 멀어지려면은 B는 어느 정도 속도로 도망가야 됩니까? 8m/s로 도망가야겠죠. 그렇죠? 아, 그러면은 일단은 0에서 1초까지 A가 4m/s라면은 B는 8m/s구나. 자,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운동량 보존의 법칙 문제니까 A가 4m/s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8m/s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0에서 1초까지의 운동량은 이만큼입니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문항을 읽다 보면은 여기에 대한 정보는 조금 헷갈리는데 여기서 확실한 정보를 줘버렸습니다. 뭐라고? 3초 이후 A는 5m/s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한다. 자, 근데 3초 이후 보니까 A와 B 사이의 거리가 0이란 말이야. 그죠? A와 B 사이의 거리가 0이다.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둘이 붙어서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다라는 말은 이거구나. A도 5m/s, B도 5m/s구나. 자, 그러므로 A도 5m/s. 그 다음에 B도 5m/s.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죠. 아, 같다. 라고 하면은, 아, 이거는 뭐 정리하게 되면은 MA는 3MB다. 라고 질량비가 바로 깔끔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쪽에서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쓰면은 좀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조금 어색한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 당황한 수험생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막상 계산을 해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항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수상대성 문항인데요. 자, 12번에 박혔습니다. 12번에 박혔다라는 말은 어찌됐든 뭐 4페이지에 박히는 특수상대성보다는 분명히 쉬워졌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특수상대성은 다시 3, 4년 전으로 돌아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특수상대성 문제들이 되게 무섭게 나왔습니다. 어떤 소리냐면은 빛의 경로에 대한 거를 물어보다 보니까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졌었어요. 근데 원래 전통적으로 특수상대성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왔었냐면 길이수축, 시간팽창, 동시성의 상대성, 그리고 광속불변의 법칙 이거 4가지면 사실은 다 풀 수 있는 문항이었거든. 근데 이번에 사실상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문항 분석을 한번 해보면요. 자,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비해관성계에서 봤을 때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PQ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같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이 지금 어떤 소리냐면은
실제로 B의 관성계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V라는 속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모든 지점이 뭐다? 뒤쪽으로 V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Q점도 이쪽으로 V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P점 마찬가지 이쪽으로 V라는 속력으로 가고 있습니다. B의 관성계에서 봤을 때는. 그쵸? 자, 근데 광원에서 지금 빛을 팡 하고 쏘게 되면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냐? 자, 팡 하고 쐈을 때 P점은 점점 멀어지죠. 그죠? 그 다음에 B가 봤을 때 Q점도 점점 뒤로 갑니다. 근데 빛은 어떻게 됩니까? 빛은 여기서 이미 출발을 했죠. 출발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게 된다는 거야. 근데 B가 봤을 때 양쪽에 동시에 도달했다라는 말은 자, 이 거리가 똑같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치? 자, 그렇다라는 말은 이거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서는 광원 자체가 지금 실제로 여기 뭐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정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 광원은 어떻다? P점에 가깝게 설치가 되어 있겠구나. 자, 그러니까 P점은 동함 가고 있고 Q점은 가까이 오고 있는데 B가 봤을 때 동시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L1은 짧고 L2는 길겠구나. 즉 L2가 더 길구나 라고 해석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쵸? 뭐 A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광원과 P 사이의 거리, 광원과 Q 사이의 거리를 봤을 때 광원과 P 사이의 거리가 더 가까울 거고요. 맞죠? 자, 그래서 어떤 걸 물어봤나 한번 해보면은 실제로 지금 이런 자료 같은 경우도 한 두어 번 기출된 적이 있는데 뭐 거리 물어봤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니은에서 빛은 P에서가 Q에서보다 먼저 반사된다. A가 봤을 때 당연하죠. P가 더 가까우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빛이 광원과 Q 사이를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랬는데 자, 광원과 Q 사이를 왕복한다라는 사건은 A의 관성계에서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A가 봤을 때는 고유 시간이고 B가 봤을 때는 뭐다? 팽창된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B가 봤을 때가 더 오래 걸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간단한 동시성의 상대성, 그 다음에 길이 축 시간 팽창 가지고 충분히 쉽게 풀 수 있는 문항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상대성, 뭐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상대성 이론 진짜 막 어려운 문제 찾아가면서 막 이것저것 되게 많이 공부를 하셨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 문항 같은 경우는 조금 등한시했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 다시 한번 예전에 전통적으로 특수상대성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됐었는지를 보면서 다시 한번 조금 기본을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역학적 에너지 문항 분석을 해보면은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20번, 16번, 12번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평이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이하거나 당황할 만한 문항은 크게 많지 않았다. 그냥 자료가 조금 특이했을 수는 있겠으나 실제 계산해 보면 막상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항상 지금 나오던 대로 평이하게 나오고 있어요. 나오던 대로 평이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출 열심히 푸시면은 아마 역학적 에너지 파트 충분히 여러분들이 정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2단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단원 같은 경우는 아까 뭐 6문제 출제됐다라고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뭐 전통적으로 18번, 19번은 계속해서 전기학과 자기학이 바뀌고 있죠. 자, 그 중에서 19번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뒤에 있다 보니까 조금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기는 한데요. 자, 이거 뭐 너무 익숙합니다. 쿨롱 법칙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뭐 이걸 딱 보자마자 이거 어려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막상 이제 한번 보면은 자, 가는 점전화 ABC를 X축상에 고정을 시켜놨고요. 그 다음에 A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같고 라 그랬네요. 그 다음에 B는 양전하이다. 자, 그리고 그림 나에서는 자, 3D의 음전하인 D를 고정시킨 것으로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0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지금 무슨 소리냐면은 여기서 지금 D를 놨더니 여기서는 지금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아니었는데 마이너스 전하를 놨더니 자, 마이너스 전하를 놨더니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됐다. 무슨 소리입니까? 자, D가 마이너스고 B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B는 D에 의해서 지금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을 겁니다. D에 의해서. 자, 그런데 0이 됐다라는 거는 기존에 B가 받던 힘이 왼쪽 방향이었다라는 거죠. 마이너스 X 방향. 그렇다라는 말은 B가 여기서 힘을 이렇게 받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이런 조건이 있었죠. A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같다. 그러면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이쪽이었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쿨롱 법칙이 크게 보면 어떻게 보면 뭐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R제곱분의 KQ1Q2를 써야 되는 문항도 있겠지만은 작용반작용을 써야 되는 문항도 있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작용반작용을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쓰고 있는 거죠. A, B, C가 지금 전부 다 정지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합력이 0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A와 B에 작용하는 힘이 마이너스 X 방향이면은 C에 작용하는 힘은 어차피 플러스 X 방향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가지고 지금 A와 B와 C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을 잡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D가 C를 이쪽으로 밀어냈다라는 거죠. C는 기존의 힘을 이쪽으로 받고 있는데 D가 얘를 이쪽으로 밀어냈기 때문에 C의 힘이 줄어들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D가 C를 밀어냈다? 그럼 C는 마이너스겠구나. 그지? 이런 식으로 C는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잡아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추측을 하다 보면은 실제로 뭐 크게 경우의 수가 많이 나오지 않고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물론 30분 안에 막 정신 없는데 이런 걸 추론하기가 쉽지는 않죠. 근데 쿨롱 법칙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기출문항이 사실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EBS 수능 특강이든 수능 완성이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기출됐던 쿨롱 법칙 문제들 잘 분석하면서 푸는 연습을 하시면은 생각보다 얘를 논리적으로 빠르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번 같은 경우도 꼭 포기하지 마시고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3단원은 이제 파동과 정보통신 관련 문제 이제 분석을 할 건데요. 사실 뭐 3단원은 크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3단원을 진짜 뭐 재밌고 창의적으로 낼 수 있는 파트인데 그렇게까지 3단원 같은 경우는 난이도를 높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역학이 아무래도 이제 계산이 많다 보니까 최대한 3단원에서는 좀 배려를 해주는 것 같은데 자, 그나마 이제 볼만했던 문제가 나머지는 사실 너무 쉬웠기 때문에 분석할 것도 없고요. 11번 정도 그냥 잠깐 보면은 조금 이제 추론을 해야 되는 문항이었어요. 자, 그래서 뭐 가볍게 이제 어떤 식으로 나왔나 보면은 평가원에서는 사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원형 매질을 잘 출제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원형 매질을 잘 출제하지는 않았었는데 이렇게 냈죠. 사실 9월 모평에서도 원형 매질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6, 9평을 열심히 분석하신 분들은 이거 나올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이미 하셨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원형 매질이라 그래서 특별히 어려워지는 건 없습니다. 그냥 법선 그릴 때 조금 짜증나는 거지 그렇게 어려워지는 건 없어요. 자, 그래서 뭐 간단하게 보면은 자, 세타1으로 입사를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굴절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굴절을 했으니까 B가 A보다 굴절률이 더 크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B가 A보다 굴절률이 크다라는 건 이제 잡아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세타 C라고 나와 있는데 임계각 세타 C로라고 하고 있죠. 임계각 세타 C로라고 그랬으니까 자, 법선을 이렇게 그려봤을 때 여기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90도로. 그죠? 법선 타고 진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역으로 C에서 B로 입사한 P가 B와 A의 경계면에서 굴절각 세타2로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냈다라고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걸 물어봤나 하고 보면은 파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길다라고 했는데 이미 여기서 지금 B의 굴절률이 크다라는 걸 잡아냈죠. 그러니까 파장은 B에서 길 것이고, B에서 짧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니은에서 세타1과 세타2를 이제 비교를 해라라고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의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건데 뭐 작도해보면 됩니다, 사실은. 자, 여기서 지금 세타 C가 법선이었죠. 근데 자, 여기다가 한번 그대로 한번 법선을 그려볼게요. 자, 법선을 그렸을 때 세타 C를 생각을 하면 지금 어떤 식으로 타고 가고 있는 거냐면은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세타 C는. 이때 이게 세타 C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갈 때 법선 타고 가는 거니까 굴절각이 90이니까. 즉 세타 C가 지금 요 각도보다는 크다라는 거죠. 그죠? 여기서의 각도보다는 세타 C가 더 크다. 자, 그러면은 이 각도는 이 각도와 같을 것이고 세타 C는 요 각도와 같겠죠. 그러니까 세타 C가 더 크니까 세타1이 세타2보다는 크겠구나. 이런 식으로 빠르게 잡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그냥 추론을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원형 매질이라고 해서 사실 달라진 건 없습니다. 법선 긋고 여러분들 하던 대로 그냥 똑같이 분석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특이 매질이 나올 수는 있겠구나 라는 생각 정도가 드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23년 수능 분석을 한번 해봤고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24년 수능 물리학 1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대비를 하실 때 물리학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올해 수능을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화학 같은 경우는 거의 천지개벽을 했습니다. 화학 같은 경우는 6월 모평에서 조금 틀이 바뀌고 9월 모평도 뭐 그 틀 유지하고 수능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짜증나는 틀로 이제 나왔었는데 물리학 같은 경우는 큰 틀에서 변한 게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최근 2년간 너무 비슷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수능이 갑자기 물리학이 뭐 천지개벽을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크게 바뀔 것도 없고요. 그래서 한 3, 4년 이내 정도의 최신 기출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반복 연습을 하시면은 충분히 물리학 고득점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임어택 압박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요. 연습만 충분하게 돼 있다면. 그리고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익숙한 문항들이 다시 한번 수능이 나올 거기 때문에 최근 기출을 열심히 반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 언제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당해년도 6급형은 모든 과목이 다 중요하죠. 이건 과탐뿐이 아니라 뭐 수학이든 뭐든 다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6급형에서 신유형이 나왔다. 그거는 사실상 수능에서 야, 나 이렇게 낼 거야 라고 그냥 예고하는 거거든. 자, 그렇기 때문에 6급형에서 만약에 신유형을 예고했다라고 하면은 그 신유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분석하고 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6급형에서 배치하는 문항 틀 역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6급형을 해당 당해년도 6급형은 최소 3, 4번을 푼 다음에 수능시험장에 들어가시면은 이거 많이 보던 것 같은데 하면서 조금 편하게 문항들을 푸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다른 과목은 사실은 이렇게 말을 못 하겠어요. 뭐 화학은 사실은 4페이지 가는 것부터가 미션이었기 때문에. 근데 물리학 같은 경우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원 포기하지 마세요. 물론 어렵게 나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 심도 못 맞춥니다. 작도 타야죠. 이걸 맞추려면. 근데 물리학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쉽게 나오는 해가 상당히 많았어요. 즉 20번까지 갈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한 단원이라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포기하는 단원 없이 골고루 공부를 하시면서 만점을 목표로 하셔야지 나는 1에너지 버릴 거야. 나는 쿨럼 곱씹 못하겠어. 이러면서 하나하나 버리다 보면은 물리학 같은 경우는 진짜 등급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쉽다라는 거는 그만큼 등급 받기 힘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공부하면서 내가 맞출 수 있는 문항들을 최대한 늘려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한번 맞춰봤고요. 2024년 수능을 대비하시는 수험생들 본 강의 보시면서 열심히 제대로 대비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